우리는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소영이가 나를 보며 말했다. 너 마음 단단히 먹어. 절대 약해지면 안 돼. 알았지? 소영이 말을 들은 나는 이번만은 소영이를 설득하고 싶었다. 소영아, 그냥 창배주면 안 될까? 솔직히 말해서 가구들이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 그리고 창배 말처럼 지수도 엄청 좋아할 거야. 내 말을 들은 소영이도 더 이상은 이대로 안 되겠는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정말 나만 알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까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 소영이 말을 듣던 나는 얼마나 놀랬던지 얼굴색이 수시로 변할 정도였다. 얘기를 다 들은 내 얼굴에선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이제는 알겠지? 소문을 믿는 건 아니지만 녀석들이 이런 물건 가지고 가는 거 솔직히 난 불편해. 특히 창배집에는 애들도 있잖아. 더구나 지수는 임신도 했고. 소영이 말을 들은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체념하는 심정으로 말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오해도 없을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몰라?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건 다 너 때문이잖아. 솔직히 너 이 집에서 혼자 지낼 생각하면 무섭잖아. 내 말이 틀려? 그랬다. 친구들과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건 어쩔 수 없었다. 더구나 좀 전에 소영이한테 그런 얘기까지 듣고 보니 그 기분은 더했다. 그런데 그게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 잘 들어? 원래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있다 보면 괜히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법이야. 그런데 이렇게 사연이 있는 집이라면 더 말할 필요 없잖아? 그나마 저 녀석들이 있어서 다행인 줄 알아. 내가 장담하건대 민수 네가 이 집으로 이사 온 날부터 먹고 자고 하면 너한테 빌붙으려 할걸? 그런데 만약 저 녀석들이 이 집에 대한 사연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집 근처엔 오려고 하지도 않을걸? 그렇게 되면 너 혼자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럴 자신 있어? 내 얼굴에 또다시 그늘이 졌다. 이런 나를 보며 소영이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혼자 지낼 자신 없으면 가서 말해. 그리고 기분도 풀어주고 와. 소영이 말에 나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은 하겠는데 기분까지 풀어줄 자신은 없는데. 가서 단호하게 말해. 그러면 기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풀 거야. 정말 그럴까? 나만 믿어. 알았어. 소영이 너만 믿을게. 나는 녀석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창배 앞에 선 나는 얼굴 가득 한방 미소를 지었다. 그런 내 얼굴을 본 창배는 뭔가 깨달은 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맙다 민수야. 너밖에 없다. 창배 말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가기로 했다. 창배야, 정말 미안해. 그냥 버리기로 했다. 순간 창배의 얼굴이 오만상으로 일그러졌다. 그리고 창배의 입에서 배신자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곧이어 길수 입에서도 현민의 입에서도 똑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점점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나는 애절한 눈빛으로 소영이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소영이는 남의 일인 양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아까 소영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기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풀 거야. 잠시 후 짐을 모두 빼낸 집안은 생각 이상으로 넓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소영이의 얼굴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그리고 그 곁에는 머리를 산발한 채 휴지로 한쪽 코를 틀어막고 있는 나와 친구들이 함께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집이 원래 이렇게 넓었나? 대박이다, 대박. 창배의 말이 아니더라도 모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보통은 거실과 방, 부엌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곳은 특이하게도 화장실을 빼면 마치 원룸처럼 모든 게 개방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집이 더욱 넓어 보이는 건지도 몰랐다. 그때 소영이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다. 그런데 저 책장은 왜 버리지 않은 거야? 소영이의 신경질적인 말에 창배가 서둘러 대답했다. 책장은 집을 지을 때 일체형으로 지은 거라 버릴 수가 없었어. 저걸 빼내려면 저쪽 벽면을 다 허물어야 하는데 그럼 공사가 엄청 커져. 그럼 책장은 어쩔 수 없지. 소영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미는 뭔가 생각이 난 듯 문 쪽으로 달려가서는 뭔가를 들고 들어왔다. 아까 책을 정리하다가 그 안에서 이걸 발견했어. 그런데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아. 안 그래? 현민이 말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창배였다. 다들 물러나 있어. 너희들도 잘 알지? 내가 자물쇠 열기 동호회 회원이라는 거. 이 정도 자물쇠는 10초면 열 수 있어. 소영아, 미안한데 실핀 2개만 빌려줄래? 소영이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실핀 2개를 꺼내 창배에게 건네주었다. 실핀을 건네받은 창배가 막 자물쇠를 열려다 말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걸 열기 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잠시 뜸을 들이고 있던 창배를 향해 소영이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려고 그래? 소영이 말에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창배가 말했다. 그러니까 민수하고 소영이는 이 물건을 버리려고 했지. 그런데 현민이가 이 상자를 발견했고 아무도 열지 못하는 이 상자를 내가 열었을 때 만약 이 안에서 무기명 채권이나 혹은 어음 증권 같은 것이 나오면 정확히 나누자는 얘기지. 이런 문제일수록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뒤탈이 없는 법이거든. 창배 말에 소영이가 도끼 눈을 뜨며 말했다. 알았으니까 얼른 열기나 해. 그렇게 자물쇠를 잡고 씨름한 지도 벌써 20분이 지나고 있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소영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비켜 임마! 소영이가 창배를 밀쳐내며 상자를 그대로 밟아버렸다. 순간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의 뚜껑이 박살나 버렸다. 상자는 내가 열었으니까 창배 내 몫은 사라진 거다. 딴소리하면 죽어? 상자 안을 살피던 창배가 갑자기 기겁을 하며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상자와 함께 상자 속 내용물이 공중에 흩뿌려지고 말았다. 그렇게 바닥에 흩어져 있는 건 다름 아닌 폴라로이드 사진들이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우리는 모두 경악하고 말았다. 사진 속에는 절단된 신체의 여러 부위가 사진에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소영이 말에 동시에 모두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때 현민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다.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틀림없어. 나 이런 영화 본 적 있어. 여자들을 납치하고 끔찍하게 살해하는 내용이었어. 어떡해, 나 토할 것 같아. 현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두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소영이 곁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본능처럼 소영이 곁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 집에 살던 사람이 연쇄살인마? 소영이 말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비명을 지르며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나고 말았다. 순간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나는 갑자기 얼음이라도 된 것 마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고 말았다. 젠장,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새가 나가야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텐데. 내 말을 언제 들었는지 창배가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더니
너 정말 재수 오질나게 없다. 조금 있으면 뉴스마다 이 집에 대해 떠들어댈 텐데 이런 집에 누가 새를 들어올 것이며 판다고 팔리겠냐? 내 생각엔 저 마당에 억울하게 죽은 시체들이 가득할 것 같다. 그래, 거름을 준 것도 아닌데 풀들이 이상하리만큼 잘 자라더라. 잘 들어봐. 한 맺힌 원원들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지 않냐? 아유, 생각만 해도 무서워. 그때 소영이가 주먹을 불끈 쥐며 창배에게 말했다. 너 한 번만 더 까불면 죽는다. 소영이 말에 창배는 합주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 주둥이는 그리 오래 버티지 못했다. 좀 전부터 길수가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본 창배는 뭐가 그리도 마음에 안 드는지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길수 저 숭악한 놈 좀 봐. 이젠 아예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사진을 줍고 있잖아. 저놈은 사진이 징그럽고 끔찍하지도 않나 봐. 저놈이 원래 성격이 좀 잔인해. 산낙지 먹는 거 보면 알잖아.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창배 너도 산낙지 좋아하잖아. 이래서 네가 이 형님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다. 나는 낙지를 좋아하지만 저놈은 즐기는 거지. 낙지가 고통에 겨워 꿈틀거리는 것을 저놈은 즐기는 거라고. 낙지를 먹을 때 길수놈 표정을 보고 나는 한눈에 알아봤거든. 나는 창배의 말을 들으며 좋아하는 것과 즐기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던 창배가 길수를 보며 또다시 혀를 찼다. 저거 봐라.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잖아. 잘하면 사진 속으로 들어갈 판이네. 그때까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현민이가 소영이를 보며 말했다. 이럴 게 아니라 어서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이러다 우리가 뒤지애를 뒤집었을지도 모르잖아. 현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길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럴 필요 없어. 길수의 말에 창배가 얼굴까지 붉히며 말했다. 이런 사이코 같은 놈이 미쳤나? 이 사진이 내 놈 눈여깃거리 하라고 찾은 줄 알아? 이 사진은 증거란 말이야. 살인 증거. 창배 말에 길수는 무엇이 그리도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창배가 질색하며 말했다. 봤지? 저놈 완전히 미친놈이라니까. 창배의 말 따윈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길수가 말을 이어갔다. 이 사진 속에 있는 건 절대 사람의 신체가 아니야. 이건 행사장이나 공사장 같은 데 가면 혼자서 춤도 추고 움직이는 마네킹 같은 로봇이야.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전자상가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잖아. 거기서 이거 비슷한 거 많이 봤어. 그리고 사진을 자세히 봐. 이게 만약에 신체라면 절단 부위가 이렇게 휘고 매끄러울 순 없거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전선하고 볼트도 보이잖아. 길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좀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기저기 떨어진 사진들을 주워 모으며 살피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진과 설명을 듣고 비교할수록 좀 전에 호들갑을 떨던 모습들이 황당할 따름이었다. 갑자기 소영이가 창배를 째려보며 말했다. 이게 다 창배 너 때문이잖아. 상자를 들고 호들갑을 떨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창배 넌 오늘 저녁 굶어. 알았어? 이렇게 해서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에 대한 일은 마무리되어 가는 듯 했다. 하지만 며칠 뒤 소영이 말처럼 녀석들은 내가 이사온 첫날부터 이곳이 마치 자기네 집인 양 먹고 자고 놀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자 집안은 돼지우리를 방불케 할 정도로 변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치고 말았다. 너희들 왜 퇴근하고 자꾸 이리로 오는데? 너희 집으로 가야 할 거 아니야? 이사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집안이 엉망이 됐잖아. 아니면 청소라도 좀 하던가.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집이냐? 녀석들은 이런 내 말에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나를 보며 창배가 말했다. 민수야,
우리 내일 쉬니까 오늘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때? 고기 먹은 지가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가서 좀 사와. 창배의 말이 끝나자마자 길수가 말했다. 민수야, 올 때 라면도 좀 사라. 라면 떨어진 지 오래됐다. 나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들어왔던 문을 열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내가 나가고 나자 뭔가 생각이 난 듯 창배가 말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뭐가 이상한데? 현민이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저번에 봤던 사진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만약에 그게 진짜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또 그 소리야? 난 또 뭐라고? 현민은 보던 TV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런 현민을 보며 창배가 다시 말했다. 그때 내가 사진을 보고 왜 그렇게 놀랬는 줄 아나? 그때 난 분명히 봤거든. 도대체 뭘 봤길래 그래? 현민과 길수는 궁금한 듯 창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창배는 만족한 듯 말을 이어갔다. 그때 내가 본 사진은 손바닥을 찍은 사진이었거든.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주름과 지문이 뚜렷하게 나와 있었어. 생각해보라고. 누가 마네킹을 만들면서 그렇게 복잡한 주름과 지문을 만들겠어? 안 그래? 정말 본 거 맞아? 어느새 현민과 길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그때 길수가 끼어들었다. 생각해보니까 죽은 시체를 인형처럼 만들어서 같이 사는 사이코들도 있다고 하더라. 길수의 말에 현민이 정색하며 말했다. 말도 안 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지. 창배 말에 길수가 잠깐만 기다려 보라며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화들짝 놀라며 친구들에게 핸드폰을 내밀며 말했다. 진짜 그런 미친놈이 있어. 여기 봐봐. 인터넷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세 녀석의 얼굴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며 창배가 이제야 모든 걸 알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비로소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살인마는 그 시체를 인형으로 만들려고 전깃줄하고 볼트를 박아 넣은 거였어. 우린 그걸 보고 착각을 한 거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쩌면 내가 말한 것처럼 저 마당 속에 죽은 시체들이 묻혀 있을지도 몰라. 창배의 말이 끝난과 동시에 세 녀석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몸을 일으켰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고 세 녀석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나도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왜들 그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게 나라는 걸 확인한 세 녀석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에게 욕지거리를 퍼붓기 시작했다. 야 임마, 집에 들어올 때는 노크를 하던가 초인종을 눌러야 할 거 아니야?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창배 말에 나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 내 집에 들어오는데 무슨 초인종? 그리고 초인종은 길수가 아직 고쳐놓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언제부터 노크하고 다녔다고 나한테 노크하라 마라 하는 거야? 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삼겹살과 소주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도 자고 갈 거지? 내 말에 창배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좀 전에 지수한테 전화가 온 걸 깜빡했다. 나 지금 가봐야 할 것 같다. 너 때문에 삼겹살을 엄청 많이 사왔는데? 내 말에 창배가 툭 내뱉듯 말했다. 그럼 밥만 싸주던가. 오랜만에 지수하고 애들하고 고기 좀 먹게.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기 반을 봉지에 담아 건네주었다.
고개를 건네받은 창배가 당당하게 말했다. 10,000원만 빌려주라. 그 말에 내 인내심이 폭발하고 말았다. 너 이런 식으로 그동안 나한테 빌려간 돈이 얼만 줄 알아? 기억은 하고 있는 거야? 내 말에 창배가 되려 큰 소리를 치며 말했다. 나쁜 새끼, 네가 그러고도 친구야? 너 계속 그렇게 마음속으로 돈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더럽고 치사해서 안 빌린다 안 빌려. 애들 먹게 과자 부스러기나 좀 사가려고 했더니 돈 몇 푼에 사람을 이렇게 개무시를 해? 너 나중에 내가 한방 터지면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돈 몇 푼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창배 말에 되려 내가 당황해하며 말했다. 아니, 내 말뜻은 그게 아니고.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다. 화 풀어. 그제서야 창배도 한풀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 사이에 화를 풀고 말고가 어디 있어. 다 그런 거지. 나 그렇게 쪼잔한 놈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있는데? 창배 말에 나는 허겁지겁 지갑을 꺼내 들었다. 고기하고 술 사느라고 거의 다 쓰고 25,000원밖에 없네. 그거라도 줘봐. 자, 여기. 나한테 25,000원을 당당하게 받은 창배가 손을 흔들며 나가자 두 녀석도 일이 있다며 창배 뒤를 따랐다. 모두가 사라지고 나자 갑자기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다. 잠시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 자리에 서 있던 나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먼저 음악을 틀었다. 잠시 후엔 TV를 틀었다. 그러다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어서 뭔가 집중할 만한 것을 찾아야만 했다. 그때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책장이 보였다. 그래, 오늘은 책이나 한번 정리해볼까? 얼핏 책들을 둘러봐도 읽기가 힘든 책들 뿐이었다. 세계 각국의 백과사전은 다 모아놓은 것 같았다. 전에 살던 분은 취미가 참 고상했군. 이런 책들을 정말 읽었단 말이야?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네. 나는 책들을 한 권씩 꺼내 먼지를 닦고 책을 한번 흩어본 후 다시 제 자리에 꽂았다. 책에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먼지가 수북했다. 그때 책장을 정리하던 내 발밑으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한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왠지 소름이 돋았다. 다 버렸는 줄 알았는데 이런데 한 장이 남아있었네. 나는 손끝으로 사진을 집어들어 휴지통에 버릴 생각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 사진 속엔 한 여자의 얼굴이 찍혀 있었다. 사진 속 여인은 이목구비와 윤곽이 뚜렷한 누가 봐도 미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더구나 잘 다듬어진 머릿결은 금방이라도 출렁일 것만 같았다.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다. 더구나 사진 속 그 생기 없는 눈동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묘한 끌림이 있었다. 사진을 보는 나는 묘한 감정에 빠져들고 있었다. 더구나 빛바랜 사진을 보며 사진이 꽤나 오래전에 찍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어쩜 사진 속 주인공은 지금쯤 아주머니나 할머니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군. 나는 할머니가 된 모습을 상상하다 그만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도저히 상상이 되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여인이 늙는다는 건 모든 남자들에겐 불행한 일이야. 신도 이런 여인을 창조했을 땐 어떤 배려가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면 이건 신의 너무나 짓궂은 장난일 테니까. 그렇게 넋을 놓고 있을 때 소영이한테 전화가 왔다. 내일 다들 모이기로 했으니까 늦지 말고 나와. 늦으면 죽어. 전화를 끊으며 지금 내 곁에 소영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대학 시절
자취하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 소영이는 내 자취방을 자기 집 드나들듯 했었는데 침대를 들여놓고 다음날 소영이가 내 자취방을 찾았다. 여기가 내 방이구나. 방으로 들어서던 소영이 눈에 침대 위에서 뒹굴고 있는 창배와 길수, 현민의 모습이 보였다. 순간 소영이 눈에 불꽃이 튀었다. 이 자식들이 지금 내 침대 위에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오지 못해? 소영이의 불호령에 세 녀석은 기겁을 하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문 밖으로 튀쳐나가 버렸다. 너희들 잘 들어. 한 번만 더 내 침대 위에서 엉덩이 비벼대고 있다가 걸리면 다 죽을 줄 알았어? 그날 이후 세 녀석은 자취방 출입 금지가 되었다. 침대에 올라가지 않고는 도저히 자취방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소영이는 내 자취방을 자기 집 드나들듯 했다. 내가 자취방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소영이었다. 소영이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벌러덩 누우며 말했다. 건우, 너 지금 잘 거야? 아니, 과제가 많아서 밤 새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나 2시간 있다가 깨워줘. 나는 소영이의 잠든 모습이 좋았다. 깨어있을 때는 야차 같은 소영이도 잠든 모습은 영락없는 천사였다. 나는 잠든 소영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고 말았다. 소영이는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아이였다. 잠든 소영이를 깨우려면 거의 1시간 가까이 씨름을 해야만 했다. 우선 소영이를 깨우기 전에 팔다리를 20분간 주물러 줘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얼굴과 목 그리고 팔과 다리를 닦아 주어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영이를 부드럽게 안아 무릎에 앉힌 후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소영이를 깨워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잠결에 주먹을 휘두를지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런 일을 이곳에 이사 오기 전까지 해야만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보름이 지나도록 소영이는 단 한 번도 우리 집을 찾지 않았다. 대신 지금처럼 밖으로 불러내기 일쑤였다. 아마도 새로 입사한 회사가 무척이나 바쁜 모양이었다. 그땐 참 귀찮고 싫었는데 요즘엔 좀 섭섭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의 마음이란 너무 간사한 것 같다. 그땐 소영이를 깨우는 일이 그렇게 귀찮았는데 지금은 그때가 생각이 나니.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두가 포장마차에 도착한 후였다. 나는 친구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빨리 들어왔네? 그런 나를 보며 창배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지각이냐? 너라는 놈은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창배 말에 나는 억울했다. 지각 아니야.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잖아. 이 자식이 그래도 잘했다고 형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네. 우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일찍 온 줄 알아? 이유 불문하고 상대방보다 먼저 나오는 게 비즈니스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그때 소영이가 멀뚱히 서 있는 내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그만들 하고 어서 앉아. 소영이 말에 창배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왜 민수는 맨날 소영이 옆에 앉는 건데? 그 자리에 침 발라놓은 것도 아닌데. 창배 말에 소영이가 쏘아붙이듯 말했다. 그럼 네가 옆으로 오던가. 소영이 말에 창배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미쳤냐? 소영이 너하곤 이렇게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앉아있는 게 가장 안전해. 이런 창배를 보며 소영이가 이를 부두둑 갈며 말했다. 아줌마, 여기 닭발 아주 매운 걸로 하나만 주세요. 소영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창배가 끼어들었다. 아줌마, 안 매운 것도 하나 추가요. 순간 소영이의 주먹이 올라갔고
동시에 창배가 의자를 뒤로 빼며 말했다. 이래서 내가 자리를 옮길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술병이 늘어나는 만큼 창배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져만 갔다. 바로 그때였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험상궂게 생긴 손님들과 창배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금 뭐라고 했냐? 개새끼라고? 이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아나? 어라? 척 보니까 깍두기들이구만. 깍두기들이 왜 민간인 사는 데서 어슬렁거려? 너희들은 법도 모르냐? 너희들이 이런 곳에서 어슬렁거리는 것도 다 불법이라고. 불법. 알겠냐? 창배 말에 3명 중 1명이 우통을 벗어 젖히며 거칠게 말했다. 이 새끼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서너 마리의 용이 사내의 몸을 휘감고 있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배의 목소리엔 조금도 위축됨이 없었다. 도대체 몸에 난 무슨 짓을 한 거냐? 나 같으면 창피해서 벗으라고 해도 못 벗겠다.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집에서 알고 있냐? 그 말이 결정타였다. 온몸에 문신을 한 사내가 창배를 요절내려는 순간 일행 중 가장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나서며 말했다. 아따,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그놈만 밖으로 끌고 나왔나? 오늘 아주 담가버릴란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의 말에 깍두기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형님. 막상 사내가 멱살을 움켜잡자 창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실 끊어진 연처럼 맥없이 끌려나가고 있었다. 끌려나가는 창배는 애절한 눈빛으로 소영이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무심한 소영이는 빨간 닭발만 맛나게 먹고 있었다. 잠시 후 탁 소리가 날 정도로 젓가락을 내려놓은 소영이가 의자를 박차며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다. 그 모습을 본 포장마차 사장님이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못들 하고 있어. 어서 따라 나가 봐야지. 얼굴도 이쁜 아가씨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경찰이라도 신고를 하던가. 저놈들이 보통 숭악한 놈들이 아니요. 그때까지 라면만 먹고 있던 길수가 단무지 하나를 입에 쑤셔 넣으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사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소영이 아무 데서나 맞고 다니는 그런 애 아니에요. 길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창배가 소영이의 손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창배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가 된 얼굴로 아직도 훌쩍이고 있었다. 그런 창배를 보며 소영이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왜 얌전히 술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고 그래? 네가 무슨 깡패야? 비싼 술 먹고 왜 그러는데?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소영이 말에 창배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너희들도 내 성격 잘 알잖아.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의를 보면 절대 안 참는 성격이잖아.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소영이가 도끼 눈을 뜬 채 말했다. 그렇게 대쪽 같은 양반이 아까는 왜 무릎을 꿇고 있었을까? 소영이 말에 창배가 또다시 울먹이며 말했다. 소영이 네가 안 나오는 줄 알고 나 얼마나 무서웠다고. 소영이 입에서 절로 한숨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그만 울어 임마. 너 좋아하는 곱창 시켜줄 테니까. 그 말을 들은 창배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나 골뱅이도 먹고 싶은데. 이게 정말 오냐오냐 하니까 죽을래? 소영이 말에 바로 꼬리를 내리는 창배였다. 미안해. 곱창만 먹을게. 친구들과 헤어지고 혼자서 집에 돌아온 나는 마치 석상이라도 된 것 마냥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 지독한 낯설문 도대체 뭐지? 이제 적응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아직까지
나는 낯설음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습관처럼 음악을 틀고 TV도 틀었다. 그러다 문득 발밑에 떨어져 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을 집어든 내 얼굴에 그제서야 미소가 번졌다. 이 집에서 나를 맞아주는 건 사진 한 장뿐이고, 사진을 보고 있던 내 눈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는 게 보였다. 언제 이런 게 적혀 있었지? 사진 맨 하단 쪽에는 작은 글씨로 코드 넘버 0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01?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사진마다 번호가 먹여져 있었나? 못 본 것 같은데. 도무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던 나는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어제 하다만 책장 정리를 다시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정리를 했을까? 내가 책 한 권을 잡아당겼을 때 묵직한 느낌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다. 순간 소리도 없이 책장이 갈라지며 무적행 같은 시커먼 입구가 나타났다. 너무 놀란 나는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가 없었다. 마치 이 집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시커먼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동안 부정하고 있던 이 집에 대한 두려움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말았다. 소영이한테 전화할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서고 있었다. 한번 잠들면 업어가도 모르는 애였다. 전화를 걸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럼 친구 녀석들한테 전화해볼까? 헤어질 때 이미 술이 떡이 된 상태였다. 아마도 정신줄을 놓았을 가능성이 컸다. 그럼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할까? 뭐라고 말하지? 책장이 갈라졌다고? 내가 생각해도 이런 일로 신고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공포 속에서도 호기심은 솔솔 피어나고 있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문득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개인 금고 같은 건 아니겠지?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 당시 이런 집을 지었다는 것은 굉장한 재력을 지녔을 가능성이 컸다. 더구나 이 집에 있던 최고급 가구하며 이런 비밀 시설을 볼 때 보통 사람은 아닌 게 분명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확신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배 밖으로 튀어나올 듯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어 입구를 살펴보았다. 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입구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자 그 속에서 곰팡이 썩는 듯한 쾌쾌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또다시 호기심을 이기는 순간이었다. 그때 공장에서나 쓰였을 법한 커다란 녹슨 차단기가 눈에 들어왔다. 차단기는 계단 오른쪽 상단에 아주 은밀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잠시 주저하던 나는 거실에서 의자 하나를 들고 왔다. 그리고는 열린 책장과 책장 사이에 단단히 끼워 넣었다. 혹시 문이 닫힐까 하는 생각에 대비를 해놓은 것이었다. 그 다음 손정등 앱을 실행했다. 그러자 핸드폰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후라이팬 중 가장 실한 놈을 준비했다. 이것으로 모든 준비는 끝이 났다. 나는 심호흡을 두세 차례 한 후 커다란 차단기 손잡이를 힘껏 움켜잡았다. 녹슨 차단기를 움켜잡자 검은 녹이 뼛속까지 전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한 번 더 심호흡을 한 나는 차단기를 힘껏 잡아 올렸다. 순간 차단기에서 웅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깜짝 놀라 문 밖으로 튀어나온 나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달려나온 집안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창밖 어디에서도 빛은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열린 책장 사이로
지옥의 입구처럼 검은 입을 벌리고 있던 어둠 속에서 마치 비명과도 같은 빗줄기가 계단 깊숙한 곳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 나는 술에 취했고 불빛에 홀린 것이 분명했다. 평소의 나라면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취기와 지나친 호기심, 더하여 물욕에 빠져 있었는지도 몰랐다. 나는 아주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아래에선 마치 이빨을 가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오고 있었다. 계단 아래에는 불투명한 유리문 하나가 마치 장벽처럼 빛과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프라이팬을 쥐고 있던 손에 나도 모르게 더욱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 앞에 그림자 하나가 어르렁거리는 것이 보였다. 깜짝 놀란 나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다. 분명 나도 모르는 뭔가가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거짓말처럼 문이 열렸다. 하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에서 나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곳엔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여인이 마치 여왕처럼 크고 웅장한 의자에 앉은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은은한 불빛 아래 드러난 여인의 모습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더구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체는 삶은 달걀 껍질을 갓 벗겨낸 듯 희고 뽀얀 살결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몸에는 그녀의 머리와 오른팔만이 달려 있었다. 대신 왼팔과 두 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엔 굵고 얇은 수십 가닥의 전선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녀의 주위에선 6대의 로봇팔들이 쉴 새 없이 그녀의 몸을 손보고 있었는데 로봇팔이 닿을 때마다 그녀의 몸에서 작은 불꽃들이 튀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는 나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더구나 그녀는 나를 무심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 그녀의 얼굴엔 조금의 감정도 묻어있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느껴졌다. 나는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나를 보며 그녀가 물었다. 당신은 누군가요? 왜 박사님은 오시질 않는 거죠? 박사님이라는 말에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짐을 느꼈다. 뭐라 대답을 해야만 할 것만 같았다. 잠시 머뭇거리던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혹시 전에 살던 집주인이라면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도 잠시 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다. 돌아가셨다고요? 여기가 박사님 집인데? 그럼 언제 돌아오시나요? 내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마른 침을 한 모금 삼킨 후 다시 한번 말해 주었다. 그러니까 사망하셨다고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사망? 죽음? 영원한 휴식.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그녀의 무표정한 눈빛이 기억 속 어떤 영상을 쫓고 있었다. 그렇다면 박사님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시지 못하겠군요. 그녀의 시선이 다시 나를 주시하자 나도 모르게 움찔하고 말았다. 그리고 뭔가 말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집을 구입하면서 지하에 이런 곳이 있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거실과 이곳이 연결되어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터라 이런 무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녀는 내 말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예.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새로 구입한 새 주인입니다. 앞으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 이만. 나를 바라보던 여인은 내가 돌아서려 하자 감정이 전혀 묻어있지 않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럼 당신이 새로운 주인이신가요? 주인? 새 건물 주인?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내 말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주인 입력, 새로운 정보 파악 중, 예측 프로그램 가동. 잠시 눈치를 살피던 나는 마른 침을 한 모금 삼킨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로봇? 그것도 아니면 인조인간? 뭐 그런 건가요? 내 질문에 그녀가 주저없이 대답했다. 전 제로원입니다. 박사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저 하나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로 제로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예측 프로그램입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다시금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당신은 뭘 할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선 새로운 정보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걸 보니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해 보였다. 어쩌면 AI나 가사 도우미, 로봇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설거지, 빨래, 요리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선 새로운 정보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조금 실망스러웠다. 어눌한 말투는 그렇다 쳐도 질문에 제대로 대답은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 제로원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조금 누그러지는 기분이 들었다. 새로운 정보와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전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인터넷을 연결하면 되겠다. 인터넷이라는 말에 제로원의 대답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인터넷은 속도도 느리고 정보의 양도 매우 빈약합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란 말인가. 말도 안 돼. 인터넷이 얼마나 빠른데. 더구나 사람들은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걸? 도대체 당신은 언제 인터넷을 해본 겁니까? 내 질문에 제로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접속한 것은 1983년 6월 27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지금부터 나만 믿으라는 듯 말했다. 거실에 인터넷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광 케이블로요. 제가 자리를 옮길지도 모르니까 선을 길게 뽑아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잘하면 여기까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문 밖으로 뛰어나간 나는 잠시 후 선 하나를 끌고 돌아왔다. 광 케이블을 들고 돌아온 나를 향해 로봇 팔들이 갑자기 달려들었다. 나는 기겁을 하며 사색이 된 얼굴로 말했다. 제로원님, 왜 이러세요? 턱 밑까지 다가온 로봇 팔은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했다. 그 중 하나가 예리한 집게로 손에 쥐고 있던 광 케이블을 낚아챘다. 동시에 여러 팔들이 달려들며 광 케이블을 자르고 다듬기 시작했다. 또 다른 로봇팔이 잘 다듬어진 광 케이블을 제로원 앞으로 가지고 갔다. 그러자 제로원은 하나밖에 없는 오른팔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며 손가락으로 목 뒤를 지그시 눌렀다. 그러자 등 쪽 척추선을 따라 차례차례 스팀이 터져 나왔다. 칙칙칙. 동시에 제로원의 등이 둘로 갈라지며 기계 몸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었다. 잠시 후 로봇팔이 잘 다듬어진 광 케이블을 제로원의 등 뒤에 꽂았다. 순간 제로원의 눈동자에 수많은 영상들이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모습을 나는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더 이상 제로원은 내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왔다.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4시가 지나고 있었다. 마침 흔들 의자가 눈에 띄었다. 박사라는 분이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것이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르고 말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4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